삼조고. 삼조고는 삼신상제님을 모셔왔던 한민족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하늘의 가르침을 내려주고 지상의 염원을 전해주는 매개이자 전달자였다. 우리나라의 고유 사상인 삼신사상, 삼수문화를 함축하고 있는 삼조고는 생성과 소멸, 그리고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규명하고 있는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의 저자 김주미 박사. 그는 국내외 몇 안 되는 삼조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김주미 박사는 저서에서 삼조고가 우리 역사에서 언제부터 등장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 김주미 박사는 한민족과 삼조고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일상문 또는 해속의 삼조고 이런 거에 대해서만 주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이후 고려나 조선시대까지 쭉 연결해서 자료를 찾고 그거를 정리하고 나름대로 시대상과 연결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를 할 수 없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의무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연구해서 결과물로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답사다니고 제가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적지 답사와 다양한 국내외 학술 토론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등장하는 삼조고의 실체를 밝혀왔다. 김주미 박사는 삼조고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인 삼신사상을 담고 있으며 국난을 이겨내온 우리 역사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면면에 이어져 온 것은 바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을 개인한테도 적용시켜 본다 그러면 어려움의 순간에 조금 더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해속의 삼조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STV 한문화 특강에서는 한민족과 삼조고의 관계를 규명한 그의 강의를 들어본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총 6강 중 마지막 강의인 오늘의 주제 내용은 해 속의 삼조고를 통해 본 복락과 재화의 의미 고찰입니다. 복락이라는 거는 좋은 거죠. 재화라는 건 뭐예요? 어둡고 또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 속의 삼조고에 어떤 식으로 그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선 태양과 삼조고가 지닌 각각의 상징성을 살펴본 다음에 원만으로 구성된 그런 일상문이 있고, 일상문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해를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거를 일상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또 원과 삼조고가 결합된 일상문이 이제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도상 해석을 통해 해 속의 삼조고에 함축된 복락과 재화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우선 다음으로 화면 바꿔주세요. 예.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를 회귀성과 신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귀성과 신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해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침이 되면 변함없이 뜨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순환되죠. 이제 그거를 회귀성이라는 얘기를 했고, 신생이라는 거는 뭐예요? 저녁에 지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떠오르죠. 다시 살아나죠. 예, 그래서 신생 또는 재활, 부활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문은
고구려 고분과 같은 그 죽은 자와 관련된 묘제 장엄에 많이 등장합니다. 뭐 지난번에 그 일상문의 시대별 전기에서도 뭐 얘기한 바 있지만은 주로 이런 일상문들, 햇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들 어떤 데 주로 많이 표현된다 그랬죠? 죽은 자와 관련된 공간이나 유적, 뭐 유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왕권의 상징물, 뭐 이런 데다 표현된다 그랬죠. 여기 보여지는 것 같이 이렇게 망자와 관련된 거, 이건 고분, 이것도 고분에서 출토된 겁니다. 이런 데 주로 이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예, 다음이요. 이처럼 그 일상문이 죽은 자와 관련된 고분이라든지 여기 보여지는 이제 지광고사 현묘 탑비라든지 또 그 묘비라든지 뭐 이런 데 등장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처럼 재생과 부활의 삶이 사후 죽고 난 다음에 인간한테도 계속되기를, 영속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고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죽은 자가 사는 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이요. 그 일상문의 이제 기본 구성 요소는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 그 표현을 하든 항상 빠지지 않고 표현되는 건 뭡니까? 바로 둥근 원이죠. 원은 뭘 상징한다? 계속 어떻게 순환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한의 순환론을 방영하기 때문에 태양을 상징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또 원은 세상의 중심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또 성지 또는 영생의 땅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분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모신 이런 공간, 이런 것들 다 윗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둥근 궁융형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원이 성지와 영생의 땅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하늘 세계를 대표하는 태양은 옛날부터 우주를 지배하는 지배신으로서 그 절대적인 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에서는 태양을 천하를 다스리는 치천하의 상징으로 인식함으로써 왕권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는데 일상문이 왕권의 상징물로 사용된 예는 다음이요. 고려 태조 왕건상과 그다음에 다음이요. 조선의 1월 오학도 등이 있습니다. 그 태조 왕건상과 조선의 1월 오학도에서 보면은 해와 달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해와 달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왕조의 입장에서, 왕실의 입장에서는 해와 달은 무궁하기 때문에 왕조가 무궁하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해와 달의 그런 모든 빛이, 은덕이 결국 왕을 태양에 상징하면서 그러한 왕의 은덕이 태양의 빛이 온 누리를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의 은덕이 모든 백성한테 골고루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또 이제 농경이 시작된 이후 태양은 곡식을 생장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더 높아졌고 그 결과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이요. 그 광명과 풍요의 상징인 태양은 여기 보면은 뭐 울주군 천전리 암각화, 그다음에 이렇게 태양의 신상을 표현하면서 태양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펴져 나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들, 암각화 이런 것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 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이 뭘 하게 됩니까? 농경을 시작하게 되고 정착생활 하게 되면서 농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뭐 태양이라든지 비에 대한 숭배들이 이제 강화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동심원으로 태양을 상징한 이런 문양들도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냐면은 회귀성과 계속 순환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계속 태어난다는 회귀성과 신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고, 또 하나는 뭐에서 살펴봤죠? 왕권의 상징물로서 그
천상을 대표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농경의 풍요, 이런 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경의 풍요와 이렇게 같은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중시됐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삼조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삼조고 할 때 오는 까마귀 오지만 오는 까마귀라는 뜻 말고도 검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얘기 옛날에 한 바가 있습니다. 까마귀라는 말은 까마고에서 왔는데 까마고라는 거는 검은 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을 때 까마귀 할 때 오라고 삼조고 할 때 오는 단순히 까만 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검은 새. 이때 검은 새는 꼭 색깔이 검다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냐면 현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현조는 여러분들 그 천자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구문이 뭐죠? 하늘천 땅지 거물련 누르와. 그래서 하늘이 검다. 결국 하늘이 깊고 오묘한 존재다. 뭐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조고가 현조인 삼조고가 하늘새와 태양새를 의미하며 또 이제 솥대 신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면서 삼조고의 상징적인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영혼의 전달자, 또 하나는 왕이 될 사람한테 천명을 전달하는 천명의 전달자, 그 다음에 곡식의 영을 전달하는 공령의 전달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삼조고의 상징적인 의미를 영혼의 전달자로 본다 그러면 죽지 않는 불사의 상징, 또 천명의 전달자로 본다 그러면 천명의 전달자이면서도 때로는 천명의 실행자,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령의 전달자, 결국은 공령을 전달하면서 어떤 풍요를 갖고는 그러한 상징적인 존재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죽은 자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에 이제 해 속에 뭐 삼조고로 표현된 일상문이 등장하는 것은 북아시아의 조장 풍습과 이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북아시아의 조장 풍습은 이 지역에서 최초의 샤만을 까마귀와 같은 검은색의 그 맹금류로 인식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 이유는 맹금류는 주로 까마귀, 독수리, 매와 같은 맹금류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검은색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둠이나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맹금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인육을 먹습니다. 그래서 인육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장을 한 거는 인육을 먹음으로써 죽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 하늘로 이렇게 실어 나른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조장을 이제 풍습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결국 인육을 먹는 맹금류가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샤만과 같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제 인간의 영혼을 이제 실어 나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요. 또 일상문의 삼조고는 까마귀와 같은 검은색의 맹금류 외에 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뭐 고구려 고분벽화라든지 그다음에 고려 조선 시대의 여러 가지 일상문 속에 새 표현된 거 보면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었죠. 여기와 같이 이렇게 맹금류의 특징적인 모습이 잘 반영된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물새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 잘 반영이 된 경우도 있었고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솥대 신앙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 이제 보면 긴 장대위에 이렇게 새 모양을 얹는데 일반적으로는 솥대 위에 여기 보여지는 것 같이 이렇게 오리와 같은 모양, 물새인 오리를 올립니다. 여기 오리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오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철새인 오리, 뭐 청둥오리와 같은 이제 그런 오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솥대 위에 철새이자 물새인 그런 오리를 올린 것은 일반적인 새가 아니라 철새는 어때요? 일정한 기간에만 오잖아요. 특정한 시기에만. 그러니까 영혼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새는 뭘 할 수 있죠? 헤엄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더라도 뭘 할 수가 있죠?
잠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죽지 않는 불사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성이 아니라 차별화되는 속성을 지닌 그런 새들을 솥대 위에 올려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솥대 위에는 오리를 많이 올리는데요. 특히 이제 이렇게 솥대 위에 오리, 물새인 오리를 올리는 거는 농경을 위주로 하는 지역에서 특히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주도라든지 경상도 해안 일부에서는 솥대 위에 이렇게 오리의 모습이 아니라 까마귀와 같은 새의 모습을 얹은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바로 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까마귀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큰 까마귀와 떼까마귀로 나누는데, 떼까마귀는 바로 철새예요.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떼까마귀의 철새 도래지라는 그러한 특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상문에 그 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맹금류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새의 모습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는 솥대 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조고의 다리셋은 일반적으로 천지인 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삼조고가 영혼의 운반자로 인식된 것처럼 삼조고의 다리셋 역시 뭐예요? 삼조고가 지상과 천상을 넘나들며 영혼을 매개하는 존재임을 상징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다리셋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천지인,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적인 이러한 그런 존재,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로 볼 수가 있죠. 다음이요. 일상문의 삼조고는 천명의 전달자 내지는 천자를 상징하는데, 대한제국의 일기와 조선시대의 사대부 묘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각종 의전 행사에 사용되는 의장기에는 해를 그린 일기가 포함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조선시대에 일기가 표현된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기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명을 섬겼던 조선이 황제국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그 일기의 사용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이요. 근데 조선말 황제국을 표방하면서 성립되었던 대한제국 시기에는 이렇게 의장기에서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제국의 건설을 통해서 이제 실추된 왕권을 다시 왕권의 위험을 높이고, 당시 조선이 여기 서구 열강의 여러 가지 침탈 과정 속에서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었던 청나라, 일본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자주 독립국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일상문의 삼조고를 천명의 전달자로 인식할 수 있는 애, 여기 보여드리는 거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확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6세기 중후반에 건립된 이공과 바군의 묘비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이고는 어디에 참여했던 사람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중종반정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바군은 바로 준정반정의 1등 공신으로 영의정까지 지냈던 박원종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묘비에 새겨진 원활의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모습의 삼조고는 결국은 한나라 때 동중서가 천인 가문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천인 가문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왕에 대한 뭘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합법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면 왕이 어떻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나는 그래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를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천인가문설인데, 이 천인가문설이라는 건 뭐냐? 왕은 천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명을 잘 따르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뭘로? 천재지변으로서 경고하고, 그럼에도 전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천명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명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건 결국 뭐예요? 왕이 바뀐다 또는 왕조가 바뀐다, 이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들이 다 중종반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날아가는 새는 바로 천인가문설, 왕권이
어디에서 어디로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이양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다리셋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랬죠. 삼족이. 그래서 반정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왕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위적으로 올려진 임금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의 뜻을 받아서 세워진 임금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삼족의 표현을 더 분명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조고는 일상문에 이제 그려지는 태양새 내지는 하늘새를 상징하는 삼조고와 같은 그 현조의 범위에는 다음이요. 그 검은색의 맹금류 또 물새의 흰새 포함됐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조 중 까마귀는 시베리아의 여러 종족과 북아시아의 토착민들 사이에서 세상의 창조주로 여겨졌고 또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서는 까마귀가 인류한테 처음으로 곡식을 전해주었다는 신화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물이기 때문에 물새인 오리와 확 이런 것들을 농경의 풍요와 연결시키면서 물새는 농경의 보조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다음이요. 그런 까닭에 농경 지역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물새인 오리가 솥대에 주로 올려지는데 이때 솥대 위에 그렇다면 오리는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공령 내지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상문에 그려지는 까마귀 오리가 공령과 풍요를 상징하듯이 삼조고의 삼족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태양과 남성의 성기 모두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태양과 합일된 삼조고의 가운데 다리를 뭐로 인식하기도 하냐면은 남성의 성기를 나타난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이요. 그 이와 관련돼서 주목되는 것은 여기 보여지는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인물이 옷을 다 벗고 뭐예요? 따비로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하고 있어요? 새 깃털로 만든 이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면 봄이 돼갖고 뭐예요? 씨 뿌리는 장면입니다. 춘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 깃털을 쓴 사람이 따비로 밭을 간다. 그거는 결국 공령의 전달자, 새의 공령의 전달자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걸로 볼 수 있고 여기 상징적으로 표현된 이 인물은 바로 그렇다 그러면 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제사장으로 이제 그렇게 인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괴장이라고 있습니다. 괴장은 뭐냐면은 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고 나이가 이제 70세 이상 되고 나라에 커다란 여러 가지 공을 많이 세운 그러한 그 신하한테 노신한테 그 왕이 이렇게 하사를 하는 이런 집행위 같은 거를 괴장이라고 하는데 요 괴장에 보면은 뭐냐면은 괴장 위에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죠. 요 끝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삽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 그러면 뭐에서 이러한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했나, 착안을 했나? 아까 좀 전에 보여진 농경문 청동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새 깃털을 머리에 꽂고 그다음에 뭐야? 따비로 밭을 갈고 있죠. 이러한 이미지들을 오히려 그러한 괴장 속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농경문 청동길에 그 보여지는 따비라든지 밭을 가는 거, 그다음에 괴장의 하부에 포용된 삽 이런 거는 당시가 농경 사회였다, 농경 위주의 사회였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일상문에 이제 도상 해석을 할 건데 이거 크게 둘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원만으로 표현된 거, 원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한 게 그러면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문은 이제 만약에 제가 지난 시간에는 형식 분류할 때는 4개로 형식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상문에 원만으로 표현됐느냐, 원 안에 새가 있느냐 이렇게 나누고 그것도 새가 있을 때 동세를 갖고 또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누고 크게 둘로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둥근 원만으로만 표현했느냐, 둥근 원 안에 삼조고와 같은 그런 새를 집어넣어서 표현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상징성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으로 구성된 일상문에서 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둥근 원은 무한의 순환론을 반영합니다. 또 원에 보통 색이 가해질 경우 태양을 표현할 때는 무슨 색으로 표현합니까? 붉은 원으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때 붉은색은 뭐예요? 양 중 뭘 상징하죠? 양을 상징하고 또 태양의 속성과 함께 뭐예요? 밝음을 상징하고 여러분 붉은색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 있죠. 뭐예요? 어둠이에요? 밝음이에요? 밝음. 그 다음에 삶과 죽음으로 봤을 때 뭐예요? 삶, 생명 뭐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원과 그 다음에 그 안에 현조가 결합된 일상문이 달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표현되는 거는 여기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한나라 때부터입니다. 한나라는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누는데 전한 시대부터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대를 지나서 수당대가 되면 이제 유교 문화권인 중원 지역에서는 이렇게 일상문에서 현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상문의 현조를 태양에 뭘 나타낸 걸로 본다 그랬죠? 흑점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태양의 흑점 역시도 뭘 가리는 것으로 인식해요? 태양을 가리는 것으로 인식을 함으로써 결국은 해를 가리는 일식과 같이 뭘 한다고 생각하냐면 군왕의 상징인 태양을 가리는 것으로 여겨 일상문에서의 현조 표현은 점차 사라지고 뭐만으로 원만으로 태양을 형상화한 그런 일상문들이 훨씬 더 많이 표현되고 보편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은 태양과 삼조고와 같은 그런 현조가 결합된 일상문은 결국은 둥근어는 태양을 반영을 하니까 태양 숭배 사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안에 새를 표현했다라는 거는 새 토템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결국 뭐예요? 태양과 까마귀와 같은 현조가 결합된 그러한 일상문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나냐면은 동이족의 생활 영역 내지는 이동 경로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뭘로 인식되고들 있냐면은 동이족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동이족이 바로 만주족, 우리 일본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그런 까닭에 한나라 이후에는 중원 문화권에서 멀리 떨어진 투르판 지역의 고분 여기 보이는 거는 고구려와 인접한 요령성에 위치한 그 원태자 벽화 이런 데서 이렇게 원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한 그 일상문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상문에 그려지는 삼조고를 아까 삼조고의 상징성 크게 3가지로 봤죠. 뭘로 봤습니까? 영혼의 전달자. 그 다음에 뭐예요? 천명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공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다 그러면 삼조고를 천명의 전달자 내지는 천명의 실행자라고 보았을 때 삼조고의 다리셋은 결국 뭐예요? 하늘의 자손으로서 굉장히 신이한 능력을 지닌 당시 최고의 수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접은 채 정지된 서 있는 모습의 삼조고는 결국 하늘의 대리자인 당시의 지배자의 확고한 지위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정치적인 안정기를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이족의 문화권의 일상문은 이제 샤머니즘, 천지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샤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고대 국가의 신권 정책, 재정 일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을 합니다. 이제 원으로 구성된 일상문이 태양을 양의 상징으로만 인식한 것이라면 태양과 현조를 결합시킨 일상문은 뭐예요? 결국 붉은 원안에 뭘 표현을 한 거예요? 까마귀와 같은 검은 새를 표현한 거죠. 그거는 결국 생을 의미하는 붉은 태양과 그 반대적인 개념, 죽음이나 어둠을 의미하는 까마귀와 같은 현조를 같이 표현을 함으로써 태양이 완전한 양의 상징만이 아니라 뭐와 뭐가 생과 사, 밝음과 어둠이 반복되는 그런 영원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원 문화권에서는 왜 그냥 둥근 원만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 그 삼조고와 같은 그렇게 새를 표현하는 거를 태양의 흑점 이런 걸로 여겨서 태양을 가리는 걸로 인식했다면 이 동이족의 문화권에서는 결국은 태양을 완전하게 양의 상징만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양과 음이 어때요? 태양이 아침에 뜨면 저녁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는 뭐도 있다, 밝음이 있고 밝음 속에는 어둠이 있다라는 이러한 그런 그 우주의 순환론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그 태양과 삼조고 아까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했지만 두 개는 서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삶이라든지 새로운 삶, 그다음에 천지인 합일의 조화로운 세상, 뭐 풍요로운 세상, 뭐 이러한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속의 삼조고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인간만사 세옹진마 또는 기륭화복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런 것처럼 결국은 복 속에는 뭐도 있다, 화도 있고 화 속에는 뭐도 있다, 복도 있다는 결국 복락과 재화라는 거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고 결국은 완전한 양도 완전한 음도 없음을 시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을 양의 상징으로만 보면 일상문은 그냥 뭘로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둥근 원으로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자체가 뭐예요? 소생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냥 원으로도 그 생사의 순환과 신생을 거듭하는 태양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과 아침을 상징하는 붉은 태양 아래 죽음과 어둠을 의미하는 까마귀와 같은 현조를 함께 표현한 것은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아침이 오듯이 죽음과 어둠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그거는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그 다음에 생성과 소멸은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결국 경계 없는 동반자라는 이러한 심오한 우주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대별로 이제 어떤 일상문들이 어떤 형식의 유형의 일상문들이 주로 많이 표현되는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쭉 보면은 한국의 경우 이렇게 태양과 현조가 결합된 일상문은 크게 두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주적이었거나 비록 자주적이지는 못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자주의식이 고양되었던 시기에 특히 외부로부터 전쟁이나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고양되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게 이제 그 5세기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을 때 뭐냐면 5세기에서 6세기 초는 고구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팽창되는 시기였을 때는 이렇게 원 속에 태양 속에 삼조과 같은 새를 표현하고 그때 동새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렇게 접고 있으면서 천명이 움직이지 않은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주로 표현했다 그랬죠. 다음이요. 그다음에 거란 침입 때 보세요. 보면은 이때도
고려 거란 침입 이후에 그 11세기에 조성된 뭐 지광국사 형묘탑비 또 아니면 현화사 탑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둥근 해안에 뭘 표현을 했느냐 까마귀와 같은 현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에 보면은 고려 전기에는 막바로 이렇게 그 해와 그다음에 현주를 결합한 일상문이 나오지 않았죠. 그 태조 왕건상 보면은 뭐예요? 이렇게 새 없이 둥근 원만으로 이렇게 일상문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또 언제냐면 최씨 무인 집권기제. 그래서 뭘 겪게 되면 몽고 항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주적이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자주적이었을 때 표현됐던 시기는 그 고구려 5세기 초에서 6세기 초를 제외하면은 별반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많이 표현되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극복해 나가려고 했을 때, 또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의식이 고양됐을 때 더 많이 이런 것들이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이것도 바로 언제 때요? 원간섭기에 해당해요. 그다음에 아까 대한제국 어떤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성립시켰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우리 역사에서는 이렇게 태양과 삼조고와 같은 그 현주를 표현한 거는 이제 이런 식의 주로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음이요. 뭐 이것도 봤을 거예요. 아까 중종반정 이후 통치자의 합법성이 또 절실히 요구되었던 시기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태양과 현조가 결합된 일상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시기에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나갔을 때? 그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거는 해 속의 삼조고라는 그런 형태로 표현된 일상문은 국난이나 그다음에 정치적 혼란과 같은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면 결국은 밝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환란을 많이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결국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절망을 노래한 게 아니라 절망의 순간에도 결국은 뭘 노래했다?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해에 굉장히 그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여러분 추노라는 드라마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추노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한 여러 번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그 일상문, 태양을 상징하고 이를 형상화한 일상문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린 여종이 그 함께 서 있는 여자 노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언제나 저 태양을 가질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노비는 뭐라고 답하냐면은 태양은 이미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 여종이 또 뭐라고 묻냐?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태양이 우리의 것이냐 물으니까 여자 노비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대화 내용이 태양은 결국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태양의 빛이 누구한테만 비추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비칩니까? 그게 아니죠. 특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만인의 것이며 또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다?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만이 그 빛을 발하고 태양의 온기를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해 속의 삼조고에 담긴 진정한 의미의 어떤 복락 개념, 복락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영혼, 천명, 또 공룡의 전달자의 성격을 지닌 삼조고를 이렇게 일상문에 등장시킨 것은 삼조고의 아까 상징성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뭐 영혼의 전달자, 천명의 전달자, 또 공룡의 전달자. 결국은 태양의 정령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지상으로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줘요? 서로 연결시켜주고 만물을 살리고 또 풍요와 행복을 이어주는 그러한 공복의 개념을, 공통의 행복을 지향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을 삼조고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문을 표현했을 때 둥근 원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삼조고와 같은 새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그럼 현대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 공동의 행복 실천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그게 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라 그래서 그냥 과거의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신을 지금 어떻게 다시 되살려 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그 신생을 상징하는 태양 아래 어둠과 죽음을 의미하는 까마귀와 같은 현조를 표현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메시지. 결국 뭐예요? 어둠 속에서도 밝음이 있고, 또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뭘 전제로 한다? 일몰을 전제로 한다라는 이런 얘기. 결국 뭐예요? 모 속에는, 밝음 속에는 뭐도 있다? 어둠도 있다라는 거를 포함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나를 자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떨 때 많이 성장하냐면은 편안하고 잘 나갈 때보다는 어려움에 처할 때 더 많이 자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했을 때 자신을 일깨우는 것이, 그게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인류의 행복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자와 후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진짜로 그 공통의 행복을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문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 등장하는 삼조고의 삼족은 원래의 의미는 천지인 사상, 샤머니즘과 관련된 이러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걸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양의 정령을 지상으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조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관계와 작용이라든지 상생과 사랑,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통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나 혼자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과 의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까 제가 추노의 마지막 장면을 잠깐 예로 들었는데요. 그렇게 여자 노비가 함께 태양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마지막 장면은 에릭 프롬이 아트 오브 러빙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랑하는 것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우리 인류의 공통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타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노력과 자세의 바탕에는 진실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 속의 삼조고에 담긴 이러한 여러 가지 심오한 의미, 상징적 의미들이 그냥 과거의 것으로만 묻혀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인식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해 속의 삼조고에 대한 이러한 좋은 의미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알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신저가 돼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제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6주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강의한 내용들이 이제 6주에 한 것들이 처음에는
총론이라고 해서 6주 동안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강의를 할 건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민족과 해 속의 삼조고라는 이런 책자를 펴내는 데 있어서 주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연구를 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 있고 이거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첫 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상문이 성립된 배경을 어디에서 찾을까? 옛날에는 무조건 우리보다 시기적으로 그 한나라가 우리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거는, 확인되는 거는 4세기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이렇게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도상이 보이니까 우리보다 먼저 보이는 중국의 영향을 무조건 받았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는 이 바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런 거를 태양 숭배라든지 세토댐, 소떼신앙 이런 거와의 관련성을 갖고서 살펴보면서 그거를 문헌과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그러한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일상문의 도상학적인 고찰과 문화권에 따른 특징은, 아까 제가 일상문의 형식, 유형을 분류할 때 원이라든지 원안의 삼조고와 같은 새, 다른 말로 제가 현조라는 개념으로 주로 얘기했는데, 그러고 동새라든지 달이 셋이나 둘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구성 요소의 상징성을 살펴봤고, 또 일상문은 원으로만 표현되기도 하고 원안의 삼조고와 같은 새가 표현이 되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문화권에 따라서 동이족의 문화권은 어떤 특징의 일상문들이 주로 나타나고, 하와족, 한족의 문화권에는 어떤 특정의 일상문들이 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삼조고의 그런 맹금 그 새에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맹금류의 특징이 많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삼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지된 모습으로 주로 표현되는 거는 어디에서 주로 더 많이 나타난다? 동이족의 문화권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표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삼조고에 나타난, 그러니까 일상문에 나타난 삼조고는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은 불을 상징하는 주작으로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변형이 되냐면 대통령의, 지금 보면 우리 대통령의 문장이 뭘로 되어 있죠? 봉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작이나 봉황도 물론 나중에 오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부과가 되면서 조금씩 성격들이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뭐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서조라고 볼 수 있냐면, 삼조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과 비슷한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새임을 문헌과 유물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시대별로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를 주로 중점으로, 그다음에 고려시대, 그다음에 조선시대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시대별로 특히 어떤 유형의 일상문이 주로 많이 표현됐는가, 이런 것들을 시대상과 당시의 천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로서 해 속의 삼조고를 통해 본 복락과 재화의 의미고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해 속의 삼조고와 같은 일상문으로 주로 표현된 게 어떤 시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물론 자주적인 시기에도 표현이 됐지만 어려운 시기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극복시켜 나가려고 했던,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뭘 찾고자 했다, 밝음을 찾고자 했고 희망을 찾고자 했던 그런 때 집중적으로 더 표현이 됐고, 이제 그러한 정신을 우리가 지금에도 되살려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소떼신앙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해 속의 삼조고로 표현되는 데 있어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대통령 문장으로 봉황을 사용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전혀 삼조고에 대한 여러 가지 신앙이나 이런 거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초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봉황이 너무 권위의 상징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 문장을 봉황으로 사용하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문에 사설에 기고를 해서 이거 이게 계속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반영하는 거고, 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국이 동북공정 이런 거 하면서 다 뭐예요? 고구려도 중국의 역사고 중국의 지방 정권에 불과했다. 이런 논리를 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지하에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꼭 그래서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전히 지금까지도 뭘 사용되고 있냐? 봉황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볼 때는 뭐 아무런 뭐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 문화나 이런 것들은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영토 범위라든지 국가는 시대에 따라서 넓혀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그러한 그 문화적인 개통성이나 동질성이나 이런 거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그 안에서도 면면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뭘 통해서 이제 6회에 걸쳐서 살펴봤냐면은 해 속의 삼조고에 나타난 도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좋은 시간 갖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좀이라도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